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각 당의 후보들은 국정용의 로드맵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주, 목포, 요새 MBC는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10% 정도 앞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 네. 이걸 두고 골든크로스다, 데드크로스다 평가가 엇갈리던데 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조금씩 개선되는 정도였고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추락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저희는 좀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의 이제 급락 때문에 저희가 아직 크로스 됐지만 뭐 저희가 잘 했으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상대적인 문제에서 언제든지 복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고 또 미래 비전과 우리의 역량을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네. 다시 역전될 수도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복귀가 되겠죠. 네. 일반적인 지지율 수준으로 복귀가 되면 역시 박빙의 열세 또는 우세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경선 이후에 후유증을 네. 겪었는데 이제 원팀으로 완전히 뭉친 겁니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못 뭉친 정도는 아니고 네. 이제 결합 강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그 지지자들을 경선 끝난 다음에 좀 이게 다독이고 또 위로하고 또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 실제 그러셨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또 합류하셨고 그 전에도 뭐 상임고문 맡아주셨고요. 네. 지금도 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데 뭐 저는 그게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기도 하고 네. 또 이낙연 우리 위원장님의 이제 품격이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 전체의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선거 슬로건을 바꾸셨습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전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네. 였습니다.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데 어떤 의지가 담겼습니까? 제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이제 사실 성남시장 때부터 썼던 구호입니다. 네. 거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빈말하지 않는다. 또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그래서 성과로 증명한다. 이런 점들을 이제 도지사까지 저희가 썼죠. 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보통 뭐 94, 96, 98 이런 퍼센트로 높아졌는데 저희가 그 점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신뢰의 정치인이다.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 네. 추진력은 좋은데 혹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자기의 가치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비록 정치인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해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이 원치 않는 걸 하는 걸 독재라고 부르는데 저는 네. 그러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럼 말을 바꾼 거야? 또 이렇게 공격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했고요. 세 가지인데 핵심은 이제 앞으로는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자.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자. 희망과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과 좀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지요. 네. 또 하나는 제대로인데 이거는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제대로 하자.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실용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나를 위해 이재명 했을 때 나를 위해는 좀 지금까지는 정치가 정치인 중심의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뭘 해주겠다. 네. 뭘 하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국민 주권 국가이고 지금은 실사구시적인 사회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데 정치가 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국민 중심의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재명
이제 그 앞에는 많은 걸 붙일 수 있죠. 네. 건강한 나를 위해 또는 뭐 일자리를 찾는 나를 위해 머리가 없는 나를 위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죠. 네. 뭐 최근에 소확행 공약을 네, 네.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네. 있습니다. 벌써 뭐 한 40개 가까이 나왔나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탈모 치료제에 대한 네. 건강보험 적용 문제 이런 것들 내놓으실 때 반응이 꽤 뜨겁던데요. 저희가 이제 구호를 바꾸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거대 담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저희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거대한 비전과 지향을 제시하는데 거긴 반응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네. 체감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구체적인 현실적 정책을 제시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게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것들, 생활상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정책으로 만드는데 그중에 최근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겼던 거죠. 네. 저희는 뭐 그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개개의 작지만 좀 실천 가능하고 체감되는 정책들을 저는 숫자 제한 없이 계속 발굴해서 발표하려고 하죠. 국민들께 좀 도움을 주십시오. 본인들이 필요한 걸 말씀하십시오. 네. 라고 했더니 지금 수백 개가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정리하는 중입니다. 네.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네. 얘기가 넘었는데요. 광주 전남 공약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문화수도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설립 이런 공약들 같은 좀 큰 그림을 후보께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지방에 모두 이제 관철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네. 균형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개별 기업 중에는 특정 기업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에다 집중 지원을 했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불평등과 격차입니다. 네. 그게 결국은 지방 소외를 낳았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군사 정권에 의해서 지역 차별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중의 질곡을 겪은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한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제가 경기지사를 했는데 1년에 인구가 18만 명씩 늘어납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학교 운동장에다 컨테이너 놓고 지금 수업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네. 엉망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밀해서 폭발한다, 터져버릴 것 같은 위기다.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면 광주 전남에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만드는 거다. 저는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우리 국가 산업 체제가 완전히 재편될 텐데 어디서 생산하겠어요? 결국은 서남해안의 풍력, 태양광 이런 게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될 거고 그러면 마침 또 지금 나주의 한전공대가 에너지공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적인 연구 개발 중심지가 되겠죠. 네. 또 관련 산업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내고 그 안에서 각 지역에서 지금 신안이나 목표처럼 거기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 특히 바람 또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생산의 설비, 유지, 생산, 유통, 소비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남은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또 광주는 지금 AI 투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광주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AI와 그 관련 산업들이 집적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네. 광주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신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8.2기가와트 네.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재명 정부에서 뭘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가 있는 분들한테 혹시 답해주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마음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좋은 얘기들은 사실은 다 발표는 해놨는데 말만 해놓고 안 한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약간 먼 곳 얘기이기도 하지만 새만금 40년, 30년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일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일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광주 전남이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또 허브로 빨리 자리 잡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뭐 저라고 뭐 그림 그려서 제시하는 거 못해서 뭐 안 하겠습니까? 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방금 궁금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법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차기 정부로 넘겨놓은 과제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은 말로 해서 되지는 않고요. 네. 결국 재정이 투자돼야 되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지방에 더 투여해 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재정 부담을 늘려준다든지 두 번째는 SOC, 인프라 구축에 지방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거나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나 공공기관 배치에서 또 우선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집적이 되면 지방에도 기회가 생겨나죠. 근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전국을 봐야 되니까. 네. 대구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고 부산은 가덕 신공항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신공항을 한 10조대, 20조대 들여서 짓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데 광주와 대구는 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냐. 뭐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그냥 새로 짓고 이거 바꿔라. 사업성이 없는데 어떡하냐. 네. 남는 게 없는데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실 그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광주 군공항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지방 정부끼리 알아서 국가기관끼리 바꿔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빨리 선정하고 빨리 옮기고 또 옮겨지는 그 부지에 뭐 대구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기업 혁신 도시로 만들자.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이런 거 최소화하고 네. 광주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획은 돼 있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심의 혁신 도시로.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을 균형 있게 해줘야 된다. 가덕도는 해주고 네. 여기는 안 해주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네. 네,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되시면 좀 결단. 빨리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밀린 숙제 전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네. 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네. 뭐 현 정부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다가 네. 이제 의료계 반발 등으로 인해서 미뤄졌는데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공공의료 확보 운동하다가 이제 수배가 돼가 전과도 생겼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결국 성남시 의료원 네. 그걸 2천억을 들여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전적인 부담으로 지어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병원이 됐을 겁니다. 국가의 제일 큰 역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잘 살게 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해서 공공의료는 확충해야 된다. 정부에도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산 배정이 잘 안 돼요. 네.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 위반 또는 예산 편성권자의 그 철학이 반영되는 거죠. 정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을 어디에 먼저 쓸 거냐, 어디에 더 많이 쓸 거냐군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한데 경중 선후를 가리는 게 바로 정치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부문은 전남 일대에 예를 들어 대학병원급 또는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대학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대학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대학이 필요한 건데 그건 이미 제가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전국에 울산도 그런 문제가 있고 광주도 그렇고 꽤 여러 곳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의 그 남원의 공공의대 문제도 똑같이 있죠. 그건 제 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원은 말씀하신 울산, 광주만 광역자치단체가 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추진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비용 효과 분석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예타 면제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던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급한 일들은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게 관료들이 절차와 그 과정을 목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날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이 절차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차와 과정 목적이 전도되는 거죠. 이걸 관료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게 하는 게 사실은 선출권력이 할 일입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을 빨리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려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코로나 재난지원에 대한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손실보상과 더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셨다가 네. 철회하셨다가 최근에 다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상황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변한 건 아니고 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목표인데 가다가 도로가 막히면 그 끝까지 기다립니까? 우회해야죠. 뭐. 우회해야죠.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야권이 일단 협조를 안 하면서도 말로는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또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빚질라고 그러지. 뭐 젊은이한테 빚을 떼넘기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방역 때문에 국민 일부가 특별히 희생을 했다면 그거 다 채워줘야 된다. 그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죠. 선지원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돈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건 동의하는 것 같아서 일단 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도 일반 국민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여력이 있다면 또 여력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면 당장 뭐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 지금 위드 코로나 하다가 다시 방역 강화 때문에 피해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까지 할 정도로 힘든데 거기부터 우선 폭넓게 배제되는 데를 최소화하면서 폭넓게 충분히 두텁게 지원해야 되겠죠. 그거 먼저. 먼저 손실보상. 네. 그 이후에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저는 매출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소상공인 지원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돈을 빌려줘서 임기응변으로 지금을 넘기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한 방식이 있죠. 현금 지원. 우리는 이거 별로 안 했어요, 사실은. 세 번째가 매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죠. 소비 쿠폰을 줘서 매출을 올려주는데 그럼 국민한테 소비 쿠폰을 주면 이중 효과가 있잖아요. 매출 지원, 소득 지원. 네, 이게 재작년에 1차 지원금 이런 방식이었는데 효과가 있었죠. 네. 그 후에 2, 3, 4차는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 지금 심각하니까 그 문제부터 재원이 부족하니까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앞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께서 제시한 뭐 네.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가속화시킬 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네. 뭐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요거까지는 내가 동의하는데 지방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이상은 내가 안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네. 추가의 신도시를 잘 못 만들었죠. 저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일 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서 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 왜 충분한데 왜 자꾸 부족하다 그러냐라고 해서 시장과 충돌을 해버렸고, 그래서 시장은 정부가 추가 공급 의지가 없구나라고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네.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이미 훼손된 별로 보존 가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또는 그 도심 고속도로, 이 대구 뭐 이런 데도 많아요. 부산 이런 데도. 네. 또 도심 철도 이런 데를 좀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미 수도권도 이미 주택 가격이 꼭지를 찍고 정점에 다다라서 하락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상의 필요도 있는데 저는 추가 공급은 조금 필요하고,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 이상으로 수도권을 억압을 해서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안 됩니다. 네. 수도권의 문제는 해결하면서도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지방의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또 시장과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초광역 협력 모델들을 네. 모색하고 있잖아요.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아리 샘백, 뭐 에너지 네네. 공동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보께서는 이런 초광역 협력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 네. 초광역화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중요했다면 지금은 도시 간 관계가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초광역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조선시대 팔도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일극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 균형 성장 전략, 지방 발전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께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 또 경남, 또 부산, 울산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방 광역 단체들 초광역화해서 거기를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광역화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에게 또 하나의 코어, 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방 단위에서 이런 논의들이 생겨났는데, 중앙정부는 이때까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외에는, 또 거기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이 지방 도시들, 지방자치단체의 초강력화 문제는 중앙정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끼리 해왔던 거죠.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국가의 전략 과제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방 전략 공약을 아직 안 냈는데, 그 중에 아마 핵이 소위 5극 체제. 그러니까 서울,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그다음에 3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강원, 전북, 제주는 좀 특색 있게. 네. 여기 묶이기 어려우니까 요 체제로 다극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거 곧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광주 공항 문제도 사실 그 중에 일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초강력화한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또 지역 경쟁력을 키운다가 저희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경선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 같기도 하네요. 훌륭한 지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지금 거기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저희가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 균형 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국의 혁신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대만큼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현 정부에서도 2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뭐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뭐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그냥 말로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네. 첫째는 재정이 필요하다.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율성도 높여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인프라, 기반 시설 구축에 서울 강남보다는 지방을 더 비중을 올릴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인구 많은 곳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당장은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토 발전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우선권, 가산점 이런 걸 줘야 되겠죠. 또 그중에 하나는 교육, 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배치해서 지방에 우선권을 줘야죠. 그게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금은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대만큼 아니다. 그런 그렇죠. 것이고 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효과는 있는데 기대만큼 안 된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련 기관들이 별로 안 넘어왔고 실제로 인구가 다 일로 이사를 왔어야 되는데 네. 이사를 안 오고 네. 그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만 있고 주말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생활 그 문화 환경을 정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지금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신도시 구성 방식이 구도심을 놔두고 새로 도시를 만드니까 그 안에서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도심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까지 네.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결국 앞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충분한 문화, 교육, 생활시설 구축을 해줘야 된다. 거기서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미룰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해서 한 군데로 최대한 많이 몰아줘야 된다. 네. 그래서 시너지가 나잖아요. 빨리 해야죠. 저는 경기도에서도 뭐 경기 남부에 대부분 위치해 있던 거 좀 북동부로 다 옮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옮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특성에 좀 맞춰줄 필요는 있다. 각 지역에. 예. 그래서 전남도 지금은 이제 중요한 기관만 하나 와 있고 네. 그 관련 기관은 다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관들 다 같이 보내야죠. 그렇게 되면 결국 관련 산업들도 이전해 오게 된다. 거기다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네. 뭐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장 부지나 아니면 시설에 예를 들면 일종의 인센티브 이익을 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도 옮겨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를 꿈꾸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경제력 세계 10위인데, 근데 껍데기는 그런데, 속이 말 총량은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평등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살률, 청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국민 자살률이 십수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네. 복지 수준, 복지 지출 수준도 GDP 대비로 보면 OECD 평균의 60%밖에 안 되고요. 계속 늘어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력은 10위라는데 삶의 질 수준은 30위로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네. 국가는 선진국으로 대접하는데 국민은 불행한, 힘든 그런 나라에서 나라가 잘 사는 만큼 국민도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그렇다고 이미 있는 걸 뺏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이 전환적 위기, 기후 위기, 아니면 디지털 전환의 위기, 팬데믹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되 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집중하자. 즉 정의로운 전환에 집중을 해서 이 격차를 좀 줄여서 국민도 함께 행복한 나라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구체적으로는 뭐 5대 강국, 국민소득 네. 5만 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지표만 눈에 보이면 나라는 부강해지겠구나라고 목표를 이렇게 네. 잡고 있구나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그만큼 부자가 되지 않는 가난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말씀은 이제 전환적 공정성장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만 불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 보통 한 1인당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소득이라고 보고 근데 곱하기 가구 수 예를 들면 3인 가구로 하면 평균 수입이 1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집이 별로 없거든요. 대체 그거 다 어디로 갔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걸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완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노동소득을 얻는 게 1차 소득이고 네. 근데 그걸로는 쉽지 않으면 이제 세금을 내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2차 소득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2차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재조정 재분배 기능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지원하는 소득 예를 들면 뭐 연금일 수도 있고 연금 보조금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일자리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쪽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율이 제일 높아요. 빚이 제일 많은 국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국가 빚은 제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전환을 좀 해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소위 공공일자리도 지금 선진국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근데 왜 산재 사고가 나느냐? 있는 규칙을 안 지켜서 그렇거든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엄하면 안 그럴 텐데 네.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할 인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금 1,000명 늘려가지고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네. 수백만 개의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된 있거든요. 그것도 한 원인이거든요. 네. 주가 조작을 얼마나든지 많이 하는데 이걸 단속할 인력이 20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늘리면 공정한 세상도 가능해지고 주식시장도 투명화되면 투자도 늘어서 주가도 오를 테고 네. 만인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공공 일자리도 좀 늘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 인력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되고 시설 장비도 바꿔야 되고 교육 기자재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의 투자를 좀 늘리자. 위기 시대니까 한시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럴 때 저는 공평하게 하자. 지방이 투자를 더 늘리자. 네. 비중을 늘려주면 그것도 균형을 좀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네. 최근에는 이제 국민통합 실용주의 말씀을 네. 많이 하시면서 뭐 유능한 이제 좋은 정책이라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뭐 하겠다 네. 말씀하셨어요. 이게 통합 정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 하는 얘기가 생각이 있던데요. 이제 그게 정치 권력을 나누는 네. 그런 걸 보통 이제 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이 여기다 권력을 맡겼는데 자기 마음대로 떼가지고 딴 데다 절반은 주고 이거는 아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치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기준은 국민이어야 된다. 국민 중심. 그리고 모든 판단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 우선이어야 된다.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정치 집단이 해야 될 게 대신하는 건 일이니까 국민이 좀 더 잘 살게, 국가가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게 일이잖아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되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잘 가동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재를 우리 편은 쓰고 상대편은 빼고 이러면 제한적이 되지 않습니까? 또 정책도 아니 이게 무슨 뭐 김대중 정책, 그다음 뭐 박정희 정책 이런 식으로 연원을 뭐하러 따지냐? 유용한 정책이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써서 성과를 내서 국민의 삶이 바뀌고 국가 사회가 발전하면 그런 저절로 지지합니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그마한 일을 맡겨놨더니 잘하네. 나한테 도움이 되네. 예, 이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도 올라가고 딴 일 시켜볼까? 이러면 호미 들고 텃밭 농사 짓겠더니 잘하네. 그래서 아니면 쟁기 가지고 그러면 요 앞에 큰 밭 한번 시켜볼까? 오, 잘하네. 그러면 이제 트랙터로 평야 네. 농사를 한번 맡겨볼까? 이제 이 판단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고로 유능한 인재를 가장 좋은 정책을 가리지 말고 써서 성과만 내면 국민은 지지할 것이고, 저는 제가 인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유능하고 성실하고 그 인격이 갖춰진 사람을 쓰면 네. 다 우리 진영됩니다. 그게 진영을 넓히는 길이기도 해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건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과의 뭐 연대 단일화까지도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경쟁을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일치된 정책은 나중에 무조건 하자. 제가 보기엔 어떤 후보가 제안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해요. 네. 그게 정책 연대 아니겠어요? 합의될 수 있는 것은 당락을 떠나서 나중에 협조하자. 네. 서약하자. 그래서 제가 찬성합니다. 네. 네, 그런 방식의 정책의 연대나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예를 들면 각자 선택이 있는데 네. 그 내부에서 경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억지로 막 정치 세력을 막 뒤섞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국민의 뜻에 맡기는 게 맞겠다. 의도적으로 뭐 하는 것은 글쎄 아직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뭐 선거가 박빙으로 가거나 이러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연대 단일화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전에 이렇게 말했죠. 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네.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시니까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현명함이 길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언제나. 네. 인위적 단일화는 뭐 좀 주저스럽지만 네, 네. 국민에 의한 단일화는 네, 가능성이 국민들이 있다. 저절로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제와 관련된 얘기만 네, 잠깐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와 민주당의 기조와는 약간 좀 네. 결이 다르십니다. 뭐 집 여러 채 가지신 분들 양도세 중과 이거 유예하자고도 하시고 종부세도 완화하자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이제 내부자 입장에서 볼 때 뭐 그렇게 엄청난 나쁜 짓을 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대 정당처럼 뭐 부정부패를 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네.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국민들이 나 아프다. 그러면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자세를 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국민께서 그러시니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급을 필요하다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네.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우리 아픕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종부세. 종부세 해야죠. 해야 되는데 좀 섬세하게 해라. 종중재산 있지 않습니까? 종중재산, 뭐 선산 이런 데. 네. 이런 데 종부세가 막 부과되니까 그럼 그 수입이 없는데 네. 사찰들도 그래요. 종교재산. 그거 팔으란 말이냐. 세금 내기 위해서. 그런 데는 굳이 그렇게 압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정을 안 하려고요. 우리의 신념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정치는 나의 신념을 실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국민의 뜻과 배치되면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국민이 원하면 나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저는 이제 주목했고, 우리 국민들이 아프다면
우리가 봤을 때 아프지 않아도 아픈 거다. 또 국민이 민주당 부족하다. 예를 들면 왜 내로남불 당신들 그러냐. 우리 내로남불 안 했습니다. 상대가 더 나쁩니다. 상대가 나쁜 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당신들의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해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국민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반성해야 되거든요. 네. 사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재산세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너무 3배, 4배 올라잖아요. 집값이 너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천천히 조정해 줘야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세금은 국가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고통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값 오르는 건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을 좀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을 바꾸거나 말을 바꾼 건 아닙니다. 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이신 건지 아니면 땅 가진 사람들한테 세부담을 좀 늘려서 보유를 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인지. 저희가 이제 장명을 잘못해가지고 생긴 오해들인데요. 근데 이익을 나누자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 제도 이름이 토지 배당이었어요. 네.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자. 그러면 조세 저항도 줄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거기에 부합하죠.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보통 보유세가 이제 5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투기 요인이 돼요. 사놓는데 부담이 안 되니까 막 사놔요. 네. 증손자를 위해서 사놓고 그러는 거죠.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만 땅을 사죠. 그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세금을 올리면 저항이 많으니까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의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또 세금 거들려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내고 그걸 전부 100% 되돌려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안 내고 받거나 50%를 아예 안 내고 받고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네. 땅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100% 그냥 받는 거예요. 네. 전 세금의 n분의 1, 5천만 분의 1을 받는 거죠. 땅이 있는 사람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 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되게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거를 일부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빼고 네. 또 야당 이런 데서 빼고 이재명이 또 세금 거들으라고 그런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저희가 그게 아니고 두 가지 배당과 보유세, 증세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 대부분이 이익을 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괴로워서 토지 이익 배당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익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익이냐. 그래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이름을 그럼 원래대로 가자. 네.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해했으니까 네. 토지 배당. 보유세는 올리되 올린 보유세는 전부 국민에게 딴 데 안 쓰고 다 돌려드리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소득 양극화도 좀 완화하고요. 투기도 막고 또 이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방에 도움이 되니까 왜냐하면 서울에서 거둔 게 지방으로 오잖아요.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까 오해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장동 특검 네, 관련해서 이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특검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건이 달라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제 확실하게. 네, 저는 조건 붙이지 말자. 네. 그냥 하자. 특정 부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다 하자. 네. 이재명한테 불리할 거라고 보이지는 것만 하자고 주장하거든요. 네. 아니 다 하자 그냥. 자본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배당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누가 돈을 받았는지, 초기 투자 자금을 모집할 때 부정 대출을 윤 후보는 왜 그냥 봐줬는지 등등을 다 하자. 네. 싹. 근데 그쪽에서는 이재명 것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임명도 특검도 공정하게 임명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재요.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성역 두지 말고 다 빨리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자고 말을 하면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넉 달이 넘도록 계속 수사받고 있고요. 네.
마녀사냥 당하고 있잖아요. 네. 자꾸 뭔가 자꾸 검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것처럼. 의심을 자꾸 사는데 아니 증거가 있으면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 처벌을 하든지 네. 없으니까 자꾸 음해를 해요. 예,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죠. 네. 뭐 특검은 뭐 당장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뭐 이번 대선은 이제 2030 세대들의 선택 결과를 좌우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2030 세대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아요. 후보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잡을 묘책이라도 있으십니까? 2030 세대들이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에게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저희는 특히 이제 집권 세력, 어쨌든 현실의 삶을 책임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책임을 묻는 것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면서 정말 기회를 많이 누렸잖아요. 그 기회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성취도 이뤄냈고, 그래서 이 사회 각 분야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해서 그 이제 기득권을 가졌는데, 청년 세대들은 이 불공정 양극화, 이 비효율 때문에 결국 저성장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기회가 적다 보니까 경쟁이 격렬해지고, 경쟁의 탈락은 조금 더 못한 곳이 아니라 아예 둥지 밑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극단적 상황이니까 경쟁도 전쟁이 되고 분열도 심하고 아예 그러면 출생도 하지 말자. 내 자식들한테 더 나쁜 삶을 왜 물려주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말이 아니라 말하면 뭐 하겠어요. 말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서 기회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책임져 주겠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고 그냥 방치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최소한 같이 듣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것조차도 필요하다. 네. 제가 책임지는 방법은 어쨌든 지금 상태로 뭐라고 한들 그들이 갑자기 믿겠습니까? 원망하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질 리도 없고 갑자기 이 불평등하고 기회가 적은 이 강팍한 삶이 바뀔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득표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네. 라고 끊임없이 설득할 수밖에 없죠. 미안한 마음으로. 네. 끝으로 이제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당부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민주당의 토대가 결국은 호남이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끌어온 것도 호남이죠. 제가 이번에 그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로 이 대선에서 기회를 가질지 아닐지도 사실은 결국 호남에 결단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장 노동자일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정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폭동인 줄 알았습니다. 제 입으로도 같이 비난했는데 2차 가해를 한 거죠. 대학 가서 이게 완전히 반대라는 걸 알고 정말 반성도 많이 했고 사실 좀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로 마음먹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사회운동, 정치 활동을 통해서 왔습니다. 저의 삶을 통째로 바꾼 그런 광주여서 저는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부르죠. 광주, 이 호남의 개혁 정신, 또 평화와 인권과 연대를 위한 그 가치들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세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신년 특별 대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이재명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른 대선 후보와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want some